민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전격 수용에 나섰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없애자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서 협상을 제안한 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16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마지막 시간대쯤에 이제 속보로 들어왔던 내용이 민주당이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3년 연장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 이걸 받아들인다, 전격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들어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는 이 3년 연장안 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어제 민주당의 이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관련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저희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3년 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무승부로 하자는 것입니다. 민노총의 입법 신년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3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재 운운하는 것도 후한무치입니다.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그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는 화물연대 업무 복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논의도 없다라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민노총, 화물연대와 민노총에 대한 최근에 연이어지는 동시파업에 대해서 좀 퇴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아시면 알겠지만 지금 화물연대와 또 민노총과 정부 간에 지금 협상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의 브리핑은 꼭 민주당이 그 협상의 대상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수용하겠다, 저는 저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부의 당초 정부의 안전운임제의 예. 3년 연장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도 화물연대도 파업을 중단하고 들어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제 갑자기 무슨 협상 대상자인 것처럼 나와서 본인들이 수용을 하겠다? 일단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화물연대의 파업이 사실은 파업 동력을 좀 잃어가고 있어요. 복귀하시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일단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과거의 그 노조의 파업 상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뭐 칼을 뽑았는데 그냥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퇴로를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 또 하나는 동시에 민주당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다는 거, 또 생각보다 경제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요즘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챙기겠다고 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대답 안 하시고 글로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생 챙기는 거에 대한 약간 숟가락 얹기 이런 식이 좀 들어서 물론 그런 취지에는 고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이제라도 좀 민생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늦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의 대상자가 아닌데 마치 협상의 대상자인 것처럼 수용한다라는 표현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화물연대와 민노총의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이게 그건 정치의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죠. 정당의 존립 이유, 선출직,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 협상의 대상이 돼야죠. 대신 협상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정부가 오죽 안 하고 무조건 노동자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나서 계속 찍어 누르니까 정부가 대화를 해서 잘 풀면은 입법부는 거기에 맞춰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무조건 화물연대 그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분들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나라 경제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정말 생존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정부가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구나. 정말 이 무정한 정부구나. 이럴 때 그 노동자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말하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정치권이 여야가 협상이 대상이 돼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정말 이 원희룡 장관이나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적반하장, 그다음에 참 무정한 정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적반하장 자체는 안전운임제 없다. 왜 파업을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지난 6월에 따지고 보면은 본인들이 파업을 하지 않을 잠재우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노동자들한테. 근데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파업할 때까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본인들이 안 지켜서 파업을 초래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파업했으니까 안전운임제 없다. 국회에서 또 어렵게 품목 부분도 다 양보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자. 법제화하겠다. 하니까 이거 인재는 없다. 선 복귀 후 대화 이건 뭐냐면요. 국민들을 끝까지 무릎을 꿇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부의 태도는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좀 시원하고 좋을 것 같죠. 네. 이거 골마 터집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해서 눌러놓는 거죠.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억눌러서 그 사람이 굴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안에서 나 곰고 안에서 있다. 골마서요. 언젠가는 예. 터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정부 측, 여당 측에서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고 있었던 화물연대고 민주당 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마저도 이젠 그런 제안이 없어진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부 측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 복귀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면 복귀를 하고 나서 3년 연장보다도 더 노동자 측에서는 좀 불리하거나 노동자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이 나온다면 또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또 골마지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완벽한 정책은 아닙니다. 3년 전에 도입할 때도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또 안전운임제가 당초에 취지했던 목표가 있죠. 그래서 사고도 줄이고 또 좀 뭔가 안전하게 과적, 뭐 과속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6월에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입장에서 좀 이거를 유연하게 3년 정도 더 시행해 보자 하는 쪽으로 처음에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주는데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늘어났고요. 또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 화물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좀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과적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정부는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3년 정도 연장하면서 대신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조금 더 추이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사실은 이 파업이 너무 장기화되고 또 그 사이에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토부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돌아선 거는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마당에 이제는 안전운임제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노조가 선복귀를 하게 되면 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어떤 조건을 갖고 본인들의 복귀 문제를 계속 또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갖고 온다면 지금 대통령과 또 주무부처인 원희룡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어떤 일몰을 그대로 연장하지 않고 완전히 이번에 그냥 종료시키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 오늘 지금 9시부터 파업 종료에 대한 예.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투표가 있죠.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많이 복귀하고 있는 노조원들도 많이 계신 마당에 이제 좀 파업에서 빨리 복귀해서 정부와 새로운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예. 이게 사실 오늘 이렇게 총파업 철회에 대한 투표도 진행되고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 정부안을 좀 받아들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또 정부에서 3년 연장 제한 역시도 지금 없는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총파업 철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참 비정한 게 노동자들이 힘 없어요. 화물연대라는 게 그 하루 16시간 일해서 300에서 430보입니다. 근데 지금 기름값,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200만 원 들던 사람이 300만 원 들어요. 100만 원 들던 사람이 2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예전에 6월에 협의할 때도 참 재밌는 게 그걸 안 지키는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뺐어요, 또 정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좀 불합리하더라도 최소한의 내 생존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냐면 너희들이 좀 속된 말로 할게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더 버틸 수 있겠어? 이런 입장이에요. 너무 이 국민들, 노동자는 국민 아닙니까? 저는 좀 논리비약인 것 같지만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한 명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정부가 이 수만 명에 달하는 화물연대 운전자들, 운전대 하나 갖고 평생을 자식들 키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절실한 호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헌법상에도 파업, 단체행동권은 보장돼 있잖아요. 그 자체를 그냥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무효다? 이러면 안 되죠. 민주당에서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품목은 제외하고 받아들였다면 원희룡 장관이 국무위원이고 정말 이게 국익도 국익이고 국민경제도 국민경제지만 이 수많은 운전 노동자들, 화물연대라고 하지 말고 운전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이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파업 그런 결과는- 문제점에서는 예. 굉장히 좀 불편하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파업 철회에 관련된 투표는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표가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철회 갈 것 같아요. 파업을 철회하는 쪽.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쪽에서도 안전운임제를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 그러고 예. 지금 현재 참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건 저분들은 지금 이제 운송 명령 강제로 네. 업무 개시 명령 할 때 강제 노동에 종사한다라고 써붙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운송을 하더라고요. 예, 왜?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비정합니까? 이 정부가 무슨 파업이네 아니네 법가운지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 오죽하면 먹고 살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섰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화물연대의 어떤 투표의 결정이 조금 그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정부의 굴욕적인 국민들이 무릎을 꿇는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도 크고요.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 그럼 민주당에서 그런 그런 생각 갖고 우려를 바탕으로 뭐 국토위 소위 열리고 전체 회의할 때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저기 국민의힘 자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은 없다? 아니 정부가 원래 대화를 해야 되는데 타협은 없다고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화물연대든 노동자들이든 주장을 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게 정부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좀 속된 말로 그냥 힘으로 국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이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를 법 개정을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5개월 만에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에서 6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이 결과입니다. 41.5%, 부정평가는 56.7%. 이 상승 요인으로 저희가 앞서 이야기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어떤 요인이 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그 화물연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민노총 산하의 이제 노조에서 동시 파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권들이 거대 노조와의 어떤 협상에서 표를 의식하고 또 노조의 눈치를 봤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뭐 그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가만히 보면 개인들은 어디 가서 조금만 일탈을 해도 굉장히 처벌을 받는데 거대 노조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회를 했지만 사실상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노조의 그런 아주 작은 일탈들을 사실은 정부가 그냥 묵인해 왔는데요. 그게 노조는 그 당시에로서는 뭐 정부와 친화적이고 또 본인들의 어떤 노조의 권익을 보장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국민들은 그것에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저는 요번에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노조 파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론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서부대님 얘기하셨는데 물론 화물연대가 열악하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가 급등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에요. 자영업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망하면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 줬지만 사실은 문 닫은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고요. 노동자를 살리겠다고 만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뭐 줄줄이 폐업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다 내몰고 가족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지금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한 20% 정도 돼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말 노조 기득권층 또 노조의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여태까지 국민들은 워낙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동안 참아줬던 거지 그것이 다 100% 옳아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가 이제는 고용이라든가 산업의 구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다 살려주는 상태에서 산업의 혁신이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안다는 거죠. 네. 근데 과연 노조가 산업 혁신에 대해서 또는 고용제도의 혁신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같이 노사와 합의하고 의논했는가라고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라고 봐서 저는 이번에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조도 노조 운동에 대한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정부나 기업들도 이런 노조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에 맞춰서 좀 산업의 혁신과 또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를 위한 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식회견 중단하고 그 풀 기자단보다는 전속 취재 강화한 그 부분에 또 영향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뭐 100%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소통 의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그 도스태핑을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대통령식의 일방적인 또 대변인들을 통한 소통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소통을 원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심 차원에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겠지만 대통령이 좀 정치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지금 보면 그 기자들 안에서의 좀 대통령에게 좀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또 특정 언론사의 기사의 왜곡 같은 것들이 좀 이제 같이 아우러지면서 대통령께서도
이 직접적인 소통의 방식도 내가 의도한 것과 잘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좀 방식을 바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스태핑이 멈췄는데 대통령의 소통 의지는 없어진 게 아니다. 그럼 이제 다른 방식을 찾고자 하는 건데 이제 내일인가요? 뭐 다음 주인가요? 국정과제에 관련해서는 백인 국민 토론단과 같이 한번 해보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뭐 대통령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들을 시도하고 해법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점검회의 얘기도 잠시 뒤에 좀 해보고요. 지지율 직전 조사에 비해서 9.1%가 올랐습니다. 이 지지율이 오른 것을 두고도 지금 계속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치도 좋고 멀쩡한 사람한테 보통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너는 입만 열지 마. 입을 열면 넌 다 좋은데 입만 열면 안 돼. 너의 무지함이 다 드러나.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 세 가지를 봐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입을 닫은 거예요. 본인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숨기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도스태핑 자체가 저는 첫 번째로 봅니다. 도스태핑이 중단되면서 예.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아마추어리즘, 그다음에 실언들 이런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게 누적돼서 나름대로 탄력을 받은 것이다. 실수가 줄어들었다. 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도스태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화물연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있을 겁니다. 화물연대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법과 원칙을 강요하면서 세게 원칙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거대 노조의 어떤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긴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성숙하려면 이 거대 노총이든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는 외국 같은 건 그렇습니다. 그냥 응원해.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언젠가 내일이 될 수 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스테로이드 같다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처음에 이제 근육에다가 이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맞습니다. 예. 그건 멋있어 보이죠. 나 잘하지. 하지만 안에는 스테로이드가 과다가 되면 근육은 나중에 다 괴사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면 법과 원칙이라는 검찰, 경찰 권력을 통해서 대야당의 탄압,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비판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야당의 비판 기능, 그다음에 언론, MBC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은 찍어 누르고 뭐 말하자면 도스태핑까지 중단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고 뭐 세무조사까지 하고, 노조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거를 빌미로 해서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판 기능을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힘으로 이렇게 눌러버린 결과들이 결국에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를 지금 보면 다 좋은 것만 얘기하죠. 그게 말했던 풀치자단을 없애고 전속만 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바쁜 일상에서 좋은 것만 보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언론하고 처음에 MBC하고 싸웠던 건 MBC의 특정 언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MBC를 기준으로 삼아서 전체 언론을 굉장히 눌러버린 거예요.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아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를 표했던 것이고, 네. 저는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이야 보기 좋겠지만 이 사회, 국가의 이 지성 시스템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크게 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통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한 부분, 그만큼 실수가 줄어들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제 김연아 전 의원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소통 방식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언론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접촉하면서 그걸 국민과의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 100인 패널을 이제 불러서 100분간 국민들에게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그 회의를 열겠다. 이게 방식의 좀 변화가 시도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하신 것 같아요. 괜히 그 도스태핑 하신다고 소통 능력 자랑하려다가 힘 자랑하려다가 지금 망신 당하셨다고 저는 봐요.
도스태핑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뭐 격이 없이 날 좋습니다. 뭐 편히 쉬셨어요 하면서 예. 멋있게 뭐 좀 하려고 했죠. 근데 점점 질문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본인이 대답하고 싶으면 하고 씩 들어가요. 네. 그거 뭐 다른 질문 없어요 하고 쓱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도스태핑 하는 거를 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좀 때 되면은 백인 뭐 국민 대화, 뭐 100일 기자회견.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도스태핑은 굉장히 어려운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한다.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환영했어요. 못 하잖아요. 그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냥 돌아와서 이게 형식화된 데서 다 나름대로 이제 연출이 되고 나름대로 얘기가 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만 소화하는 게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백인 초청해서 하는 기자간담회조차도 또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예. 여러 가지 좀 각계의 의견도 좀 들으시면 좋겠고 제일 아쉬운 거는 야당하고 대화를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분이 독선적인 국정운영 그렇게 가다 보면요.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힘들어질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 앞서서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또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세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조마조마한 마음만 지켜주십시오. 뭐 앞서서 미리 비판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면 뭐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백인을 듭니다.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저도 오늘 지금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 네, 주에 좀 끝나고 또 알려진다고 나면 하죠.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이제 뭐 우리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스태핑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격이 없는 대화 방식이었다면 이제 일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제 백풀이라고 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기자들이 이제 예. 이동 중에 물어보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제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뭐 부적절성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민주당의 요즘 이재명 대표가 백풀에서 전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을 비판하고 본인의 소통은 굉장히 중시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야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발언에서. 것만 예, 그렇죠. 예.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던 게 아닌가 예. 싶어서 저는 뭐 이게 대통령을 비판하시는 똑같은 기준으로 야당도 먼저 국민의 소통에 좀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올리고 오늘 단독 처리를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하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소추로 넘어가는 건지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예산은 원래 맞물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너무 이제 과하다 보니까 예산도 안 하겠다, 뭐 국정조사도 안 하겠다 어깃장 놓으니까 야당에서는 받긴 받았지만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대로 예산안은 예산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두 개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또 다시 대통령실 끌려가시지 않을까 관저로. 왜 그러냐면 지금 해임 건의안을 받았는데 예산안까지 그냥 쉽게 국민의힘이 받아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은 저희는 이번에 뭐 처리는 하겠지만 예. 예산안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주말 일정을 본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일정 많이 잡으셨다고 지역으로 가시는 것들은요. 네, 그래서 주말은 원래는 이제 본회의 때문에 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주말에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니까 지역에 가시잖아요. 네. 어떤 그런 일정에 어떤 뭐 예매도 하시고 기차표도 끊으시고 하셨다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예산안은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게 되고 그 예산 소추는 따로라고 하면 그것도 단독 수정안으로 불사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독 수정한 부분도 불사보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다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대로 했다가는 내년 예산 자체를
아예 그냥 민생예산 한 7, 8개는 아예 그냥 없는 형태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공공임대주택도 그러고 그다음 노인,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민생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야당에서는 감액을 주장하면 여당에서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근데 1조 2천억에서 못 물러나겠다고 하면 이거는 여당에서 너무 이 용산의 어떤 명령을 받고 예산안 한 치도 물러나지 말라 이런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가장 아쉬운 거는 이게 이상민 장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너무 눈물겹게 국회의원의 입법부로서 역할도 포기하고 어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유족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치인의 역할까지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예산안 비협조 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건 역시도 사실 국민의힘이 받을 역풍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169석을 갖고서 입법 독재를 할 수 있는 민주당 앞에서 도대체 국민의힘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 2개 다 통과시키면 관저에 불려간다고 그러시는데 글쎄요, 모르게 대통령께서 격려하고 싶은 분은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뭐 요즘 박영선 전 장관께서 민주당 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들어서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발언하시고 그러던데 그러면 원래 이재명 대표께서 부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또 방송에서 입장이 후퇴하신 것처럼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민생 하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은 두 이씨의 생사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 살리기, 이상민 죽이기. 도대체 왜 두 이씨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관심을 국민 대다수에게로 좀 옮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는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장께서 지난번에 해임 결의안 상정을 안 해주신 게 마지막으로 여야가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해임 결의안이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가 예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준비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저는 국회의장께서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이번에 한 사람 좀 양보하고 한 사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도대체 뭘 야당 대접 안 한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을 야당 대접했습니까? 저는 본인들이 했던 걸 제가 똑같이 갚겠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제는 그때는 문희상 의장이 그 역할을 못 하셨는데 이제 김진표 의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문을 열어줬는데 그 기회를 뭐 저버렸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이 의석수 갖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이 의회에서 저렇게 입법 독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까 우리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인식처럼 가만히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도 그게 찬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조만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도 저는 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지지율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오후에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점이 도출이 돼야 본회의 안에 통과를 시켜서 정기국회 내 처리하게 될 것 같은데 두 분 이야기만 들어와 봐도 사실 접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또 오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꺼내들면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네, 한동훈 장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는 없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대북 송금 특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한 장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한 장관님의 발언이 틀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야당에서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젠가요? 이번 주 내에 계속 얘기가 됐던 이제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본인은 생각이 없다라고 일종의 이제 자기는 정치는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을 걷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정치할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또는 뭐 어찌 보면 정치력이 부재한 고지고대로의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치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 저 입장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발언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없는 말을 꺼내온 게 아니라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을 보임하면서 얘기했던 민정수석으로서 얘기했던 그 발언을 그대로 따온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저게 뭐가 틀린 말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뜻이...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제 저는 저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내가 최종 책임자다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는데 본인이 최종 책임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통치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의 통치적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도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통치적 행위가 없었을까요?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칼날을 댔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그 잣대를 들이댔다면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이다. 아니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정말 그걸 다 알고도 그렇게 판단하신 거라고 하면은 뭐 예외가 그거 있을 수 없겠죠. 뻔한 소리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수사받고 해야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예, 가정법적인 얘기들은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건 실수하신 발언이에요. 뭐 본인은 되게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가면서 많은 저 득점 포인트를 얻긴 했지만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검찰에게. 네. 해라.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뭐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사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한 것이다.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은 검찰조차도 서훈정 국정원장까지만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검찰한테 너 판단 잘못했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 수사 받아야지.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고 이재명 야당 대표 수사해서 이 두 축으로 해서 뭔가 전체적인 야권 프레임을 깨부숴라. 라는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그걸 총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속내였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